황 대변인님, 예. 지금 유력 보수 진영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네.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에서 네. 김용판 의원이 이 윤 전 총장을 향해서 공개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사과를 요구했고 반면에 이제 당내에서는 지금 사과 요구할 때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걸 상대당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지금 그 대권 후보로 이제 그 영입을 열망하고 있는 그 윤석열 총장과 국민의힘이 가장 풀기 힘든 숙제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사실은 누군 또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렇게 사면론 얘기 나오고 막 이러니까 네. 보궐선거 승리하자마자 승리에 취해서 진짜 빛의 속도로 도로 한국당이 됐다. 지금 국민의힘의 실책 중에 몇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론이 그렇습니다. 되고 그래서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이 당이 아직도 그 80%가 넘는 국민들이 강하게 열망해서 그때 당시에 부패한 권력을 응징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을 담아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하고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 앞에 이제 선두에 서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검찰권을 지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 정말 그러니까 이루어지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아직도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른바 친박근혜계 의원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천을 받았거나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제 풀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윤석열 총장한테 사과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만약에 본인이 이걸 사과를 한다 그러면 본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한테 본인이 내세우자 했던 공정의 메시지 자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걸 불가능한 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과연 결합할 수 있는 건지, 영입이 가능한 건지, 윤석열 총장이 과연 영입돼 가지고 한국당과 국민의힘과 어떤 조화로운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정말로 의문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사퇴 이후에 이 검찰총장 자리가 50일 넘게 공석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누가 될 것인가 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관련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최종 후보에 포함이 될까였고 제외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아무래도 이번 그 총장 후보 인선에서 배제된 건 저는 능력 부족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중앙지검장 자리에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들이 본인의 지휘 통제가 안 먹히고 있잖아요. 안 따르고 있고. 그러면 이건 이런 정도의 조직 장악력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중앙지검장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 총수의 자리에 앉아서 전국에 있는 검찰청 전체를 지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별적인 검사로서의 능력은 모르겠는데 전체의 어떤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은 맡겨보니까 보여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이번에 피의자가 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마지막으로 정말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검찰 내 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원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제일 진행될 수 없었던 상황이니까 갑자기 수사팀을 자신이 최측근에 있는 수원지검에다가 다시 재배당을 해가지고 그래서 겨우 수사를 갖다 밀어붙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본인은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건과 별개로 일단은 검찰 총수로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바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배제된 것이라고 봅니다. 네. 검찰총장을 그렇게 관리형으로 뽑는다고 항상 정권 말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원칙대로 잘 관리되고 조직 관리를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뽑고 그다음에 다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공유해야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뭡니까? 검찰 개혁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검경이 서로 간에 권한 분배를 통해서 상호 견제에서 균형을 맞춰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새롭게 이제 제도 변화가 있었으니까 이 변화된 제도를 제대로 안착시킬 의지를 가진 그런 검찰총장이 이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의지를 가진 검찰총장이 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관련 주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면 지금 가장 유력하다고 꼽히는 인물이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물론 인사 관련 예측이 진짜 어렵고 틀리는 경우도 많지만 아무래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장점이 될 테고 반면에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또 중립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있고 이 부분 좀 어떻게 볼까요? 근데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어떤 수사에 어떤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해서 김호수 전 차관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걸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굉장히 무난하고 그다음에 그 무난한 조직 관리를 해왔다고 보통 평을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 내의 주요 요직을 전부 거쳤어요. 네. 지금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관점에서 그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실은 수사팀, 현장 수사팀과 조율을 통해서 잘 장악해 나가면서 사건을 국민들이 피로감이 높이지 않도록 적당히 마무리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렇게 검찰 내 주요 요직을 차근차근 거친 사람들은 그런 정무적 어떤 흐름이나 판단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추천된 네 분들이 뭐 다들 훌륭하다고 보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김호수 전 차관이나 현재 지금 대검 차장으로 있는 조남관 차장 이 정도는 굉장히 그 검찰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사 실무가로서의 능력도 굉장히 출중하게 보여준 데다가 그 이후에 그 지휘 계통에서 그 중요한 자리들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나름 바람직한 인사 추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나온 이 갤럽 여론조사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이제 29%입니다. 지난주보다 이제 2% 포인트가 낮아졌고 30%가 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다음 그래픽으로 넘어가서 연령별로 지금 어떻게 본다를 이제 보면 그 가운데 저희가 18살에서 29살 이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좀 주목을 해봤는데 이제 전체적인 게 아까 29% 잘하고 있다가 근데 이 연령대는 21%로 좀 유의미하게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지금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절망감에 대해서 과연 이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그다음에 정부가 제대로 그에 답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젊은 그 청년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뭐 대통령 잠깐 언급도 나오셨는데 코로나 같이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면 제일 많이 고통을 받는 게 사실은 그 경제적 약자들입니다. 그리고 20대는 아직 자신이 스스로 경제적 기반을 만들기는 어려운 세대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있던 일자리마저 사라지고 아니면은 일자리는 갈수록 악화하고 지금 이제 이번에도 서울시장 후보들이 각각에 나서면서 어떤 후보는 편의점에 가고 어떤 후보는 지하철을 방문하고 했지만 그런 데서 보면 또 그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불안한 그런 비정규직은 다 또 청년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정부 여당이 너무 이제 어떤 코로나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역량이 흩어진 측면도 있지만 젊은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에 대한 역량을 좀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느껴지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없는데 오히려 이른바 꼰대질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문선수 위원장이 잘못된 길로 가면 가르쳐야 된다거나 어른이라면 그렇게 가르칠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반응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지.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하지 마라고 훈계질을 그런 거라면 정책 당국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망감이 커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다면 네네. 왜 거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지 문제를 파악해서 그렇지 않을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가상화폐는 가치가 없어서 투자를 하면 큰 손실을 보니 하지 말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게 사실은 암호화폐 같은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이 만들어낸 거예요. 시장이 만들어낸 거를 정부는 항상 시장에서 이미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지 시장 자체를 부정하려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시장 자체를 부정하면서 여기에 빠져드는 젊은이들을 탓하고 있다. 아니 그러기 전에 먼저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그 부작용 방지책 제대로 내놓은 거 있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청와대가 이철희 정무수석 단장으로 하는 청년 TF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 TF 만든 것 자체에 의미 부여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전달이 될까? 실제 청년들이 얼마나 거기에 목소리가 거기까지 올라갈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좀 잘 운영이 될까요? 일단은 이철희 정무수석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금 현 정부에 다양한 시각을 줄 수 있는 인사라고 이제 평을 듣고 이번에 이제 정무수석이 취임했는데
뭐 이철희 정무수석 자체는 청년이 아니죠. 이제 나이도 좀 꽤 있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본인이 직접 그 젊은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TF를 만들고 구성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실행하면서 그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내부에 있으면서 어떤 이렇게 데이터나 자료만 접하는 거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그 청년들의 고통이 체감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현장 속으로 가고 또 어떻게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취업과 육아와 그다음에 어떤 결혼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이 실질적인 목소리를 그 TFT에 전달할 수 있는지 그 창구를 만드는데 일단은 더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